센트럴 스트리트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카메라는 출입하는 주민들을 꾸준히 기록했고 2월 3일 저녁까지는 아무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확히 22시 47분에 카메라는 나오미 콜만과 그녀의 4살 딸 에이바가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기록했다. 에이바는 타일 위에서 힘차게 발을 구르며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생기 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별로 듣지 않는 것 같았다. 문이 닫혔다. 이것이 아바가 스스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정확히 32분 후인 23시 19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화면에는 이제 혼자인 나옴 콜먼이 작은 형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아이는 그녀의 팔에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아이는 잠든 것처럼 보였다. 나오미의 얼굴에는 공황 상태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호흡은 눈에 띄게 빨라져 있었다. 카메라는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빠르게 향하는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다. 몇 분 후 나오미는 이웃의 문을 두드리며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 32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수사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었다. 첫 번째로 현장에 도착한 것은 구급대였다. 그들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상황이 그들에게는 즉시 이해되는 것 같았다. 나옴은 사고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욕실에서 미끄러졌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들은 확신이 없고 설득력이 부족하게 들렸다. 구급대원들은 빠르게 그녀의 설명과 맞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 아바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마른 상태였고 옷에는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들은 의심을 소리내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뒤를 따라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의혹을 전달했다. 아파트 조사는 신고 후 15분 만에 이루어졌다. 경찰관들은 건물을 철저히 점검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즉시 눈에 띄었다. 욕실 바닥은 완벽하게 마른 상태였고 수건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최근 여기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한 물건이 수사관들의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욕실 옆 창고에 무심코 던져진 큰 봉제 곰. 그것의 머리에는 2개의 딱딱한 플라스틱 눈이 뚜렷하게 보였다. 너무 딱딱하고 너무 무거워서 그런 어린 나이를 위한 장난감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곰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추후 연구를 위해 중요하다고 표시하며 따로 두었다. 하지만 진짜 우려는 나중에 법의학 전문가가 구급차에서 아바를 검사할 때 생겼다. 그는 그녀의 얼굴과 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눈꺼풀에 작은 점상 출혈을 발견했다. 이 거의 보이지 않는 붉은 점들은 어머니의 낙상 설명이 진실일 수 없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그것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의미했다. 호흡기에 대한 기계적 압박. 경찰은 즉시 아바에 가까운 주변인들에게 집중했다. 나옴 콜먼 곁에 있었고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어머니. 그녀의 행동은 이상해 보였다. 감정을 억제하고 짧은 대답, 때로는 무관심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증거가 아니었고 경찰관들은 첫인상이 종종 기만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의 시야에 들어온 두 번째 인물은 나옴의 남자친구인 브랜든 은겐이었다. 그는 그들과 이미 몇 달간 함께 살고 있었지만 바로 이 저녁의 왜인지 카메라와 목격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의 부재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요한 32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22시 58분에 나오미의 전화로 이상한 메시지를 보낸 이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밖에 있어. 대답해줘. 문자는 답장 없이 남겨졌다. 바로 브랜던의 메시지가 첫 번째 잘못된 단서가 되어 수사가 처음에 따라가게 되었다. 이 짧은 문자는 의심스러워 보였다. 경찰은 에이바가 브랜던의 질투나
공격성으로 인해 촉발된 가정 갈등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다. 그러나 곧 그의 전화가 메시지를 보낸 순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아파트에서 7km 떨어진 기지국에서 포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가 집에 물리적으로 있었다는 설은 약해졌지만 경찰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전문가가 아바의 예비 검사를 마쳤을 때 그는 수석 수사관을 불렀다. 그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했지만 모든 단어가 명확하고 확신에 차게 들렸다. 눈꺼풀의 점상 출혈은 나오미 코레만이 말한 어떤 시나리오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의 첫 의심이 옳았다. 상황은 사고 같지 않았다. 압박 후 아바의 생존 시간은 단 몇 분이었다. 전문가는 방금 말한 것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듯 생각을 끝내지 않고 조용해졌다. 이 시간에 수사관들은 이미 아파트를 봉인하고 나중에 철저히 연구하기 위해 노트북과 곰을 가져가고 있었다. 이 물건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들이 일어난 일과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단계는 명확했다. 브랜던을 찾아서 신문하는 것. 아직 그가 주요 용의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워 보였다. 수색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밤이 지나가고 있었고 매 시간의 지연은 너무 비쌀 수 있었다. 수사에서 핵심 질문으로 남은 것은 이 사건의 중심 수수께끼가 된 바로 그 32분 동안 브랜든 닉슨의 행방이었다. 22시 58분에 나옴 컬먼에게 보낸 그의 "나는 밖에 있어. 대답해줘" 라는 메시지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보였고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했을까? 에드먼턴 상공이 막 밝아오기 시작한 이른 아침, 수사관 마이클 해리스는 수사에서 결정적이 될 수 있는 보고서를 받았다. 문서의 핵심 세부 사항들은 빠르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빅토리아 항만보안 서비스 측에서 어떤 의심도 없이 수집되었다. 그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2월 3일 저녁 브랜던은 빅토리아 항만 터미널에 있었고 거기서 20시에 쿠호페리 등록을 거쳤다. 그는 표준 절차를 거쳤다. 티켓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차분하게 승선교를 따라 선박에 올라갔다. 수사관들은 터미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브랜던의 얼굴이 비디오에서 뚜렷하게 식별되었다. 그는 차분하게 터미널을 가로질러 걸었고 누구와도 대화를 위해 멈추지 않았으며 검색대를 통과하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마지막 카메라는 그가 정확히 20시 15분에 페리의 식당 구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했다. 첫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하리스는 오직 CCTV 비디오 영상을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브랜던이 페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확신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정보는 승무원만이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 시간에 이미 새로운 운항을 준비하고 있던 선박 선장과 연락을 취했다. 하리는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상황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승선 및 하선 승객 명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몇 분 후 선장은 자신의 개인 서명으로 공증된 공식 문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선박 명부에 따르면 브랜든을 포함한 모든 승객들이 20시 25분까지 승선을 완료했다. 20시 30분에 승선교가 완전히 철수되고 선박이 부두에서 출발했다. 하리스는 보고서를 주의 깊게 연구했으며 이 기록들에 따르면 승선교 철수 후 선박에서 내리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사건이 너무 심각해서 문서만 믿을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카메라 영상에 의존했다. 이번에는 페리에 직접 있던 것들. 식당의 카메라 영상은 23시 5분에 브랜던을 기록했는데 이는 나오미 콜만이 이미 에이바를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 카메라에 찍힌 거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브랜던은 홀 구석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신경질적으로 관자놀이를 비비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전화를 확인했는데
마치 답장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이런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었지만 에드먼턴에서의 그의 물리적 존재를 확인해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런 명확한 기록도 불충분할 수 있었다. 하리스는 빅토리아에서 터미널 근처 주차장에 서 있던 브랜던의 차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청했다. 빅토리아 경찰은 차량에서 어떤 증거나 최근 몇 시간 동안 사용되었다는 징후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차량 수색은 철저히 진행되었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실내는 주차한 순간부터 소유자가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어떤 흔적도, 개인 물품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문제는 달랐다. 브랜던이 어떻게든 몰래 선박을 떠나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리트는 개인적으로 선장과 연락을 취하고 이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은 즉시 확신에 차고 명확하게 왔다. 승선교 철수와 부두 이탈 후에는 선박 밖으로의 승객 이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갑판은 자동으로 폐쇄되고 입구들은 목적지 정박까지 차단되었다. 엄격한 안전 규칙을 고려할 때 브랜던의 비밀 하선 가설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브랜던이 비극의 순간에 나옴의 집 근처에 있을 수 있었다는 설은 최종적으로 그 현실성을 잃었다. 그의 "나는 밖에 있어. 대답해줘." 라는 메시지는 이제 거리에서 보낸 감정적 조작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브랜던은 그들의 최근 갈등으로 인해 걱정되거나 화가 났고 단순히 나옴의 관심을 끌고 싶었을 것이다. 이 가설은 페리에서의 비디오 영상에서의 그의 행동과 완전히 일치했지만 더 이상 가능한 증거로서 수사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브랜던의 알리바이 수사 완료에서 선장은 경찰에 공식 증명서를 전달했는데 거기에는 흑백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승객 브랜던 N구에는 23시 45분 정박까지 초호 선박에 승선해 있었습니다. 하리트는 천천히 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초기 의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수사관들은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비극의 순간에 직접 아파트에 있었던 사람, 아바의 어머니 나옴 코일먼의 행동과 증언의 주의를 집중해야 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를 의미했다. 수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 에이바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녀의 어머니 나오미 콜맨의 행동과 증언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사는 다시 에드먼턴으로 사건의 중심 인물인 나옴 콜먼에게로 돌아간다. 이번에는 아바의 피부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멍에 주의가 집중되었다. 이 자국들은 분명히 그 운명적인 밤의 사건들보다 훨씬 전에 생긴 것이었다. 에이바가 어떤 스포츠 클럽이나 동아리에도 다니지 않았다면 왜 이것들이 나타났을까? 2월 5일 수사관 하리스는 아바 콜먼의 의료 기록을 철저히 연구했다. 지역 소아과 의사의 보고서에는 나오미 멍과 작은 타박상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 번 그에게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소아과 의사는 항상 의료 차트에 같은 문구를 기록했다. 멍은 집에서의 활발한 놀이로 설명됩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의학적 결론은 설득력 있게 보였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지만 이제 이 건조한 문장들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검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주거단지에서 나옴의 이웃들을 방문했다. 신문받은 첫 번째 중 한 명은 인접한 아파트의 얇은 벽 너머에 살고 있는 이 씨라는 노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예상외로 중요했다. 여성은 말을 고르기 어려워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종종 아바의 억제된 울음소리를 들었다. 때로는 낮에, 때로는 저녁 무렵에 일어났다. 하지만 항상 소리들은 조용했고 마치 조심스럽게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다. 수사관이 어머니나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물었을 때 이 씨는 고개를 저었다. 오직 에바만. 그녀는 이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런 나이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리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으로 돌아갔다.
아바가 집 밖에서 어떤 신체 활동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국들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 의사들은 그런 종류의 멍이 보통 부주의한 낙상이나 딱딱한 물체의 부딪힘으로 생긴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타나려면 정기적인 외상이나 체계적인 외부 영향이 필요했다.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시도하면서 수사는 아바에 가까운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건 전 일주일 전에 며칠간 그녀와 함께 보낸 것은 목의 할머니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표준 절차의 일환으로 할머니가 면담에 불려왔다. 만남에서 여성은 동요된 모습이었고 에이바와 보낸 날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녀가 있는 동안 소녀가 어떤 부상도 입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진실되고 주저함 없이 말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녀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증언은 중요했지만 수사는 그녀의 무죄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다. 여성은 사건 3일 전에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제공했다. 하리스는 오랫동안 이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모니터 화면에서 이미지를 확대해서 봤다. 사진에서 아바는 웃고 있었고 완전히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피부에는 어떤 보이는 흔적이나 멍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녀의 몸에 있는 멍들이 나중에 비극 전 마지막 3일 동안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사는 할머니가 일시적으로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는 이르다는 것을 이해했다. 한편 수사관들은 새로운 의료 보고서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들에는 멍들이 다른 연령대였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운명의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생긴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었다. 하리스는 이 데이터를 나옴의 증언과 주의 깊게 대조했다. 그녀는 멍들이 집에서의 낙상 결과로 나타났다고 계속 확신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톤과 단어 선택은 점점 덜 설득력 있게 되었다. 수사관들은 또한 아파트 창고에서 압수된 큰 봉제곰에 다시 돌아갔다. 그것의 딱딱한 플라스틱 눈들은 피부에 바로 그런 특정한 압박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 수사는 장난감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이해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루 끝에 또 다른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하리스는 법의학 전문가의 한 결론에 주의를 기울였다. 거기에는 오래된 멍들의 위치와 성격이 우연일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외상들이 가정폭력의 결과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를 거부했지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문서는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 표준적인 단서로 끝났지만 수사에 심각한 우려의 이유를 제공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아바의 몸에 있는 멍들이 아주 최근에 생겼고 그 기원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는 일시적으로 수사관들의 시야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잊어서는 안 될 인물로 남아있었다. 나옴에 관해서는 그녀는 아바의 생애 마지막 날들 동안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상세히 설명해야 했다. 수사는 점점 더 나오미 콜만의 가족 생활 세부 사항들을 깊이 파고들었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비극 후 3일째의 수사의 주의를 끈 것은 새로운 중요한 세부 사항이었다. 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나오미 콜만의 아파트에서 옷장 손잡이 안쪽에 작은 손바닥의 신선한 지문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중요했다. 그것이 거기에 어떻게 생겼고 그날 밤의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내야 했다. 전문가들은 사건 3일 후 아침에 나옴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수사관 해리스가 그들을 동행했고 범죄 수사관들이 모든 표면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끈 것은 나무 문이 있는 높은 붙박이 옷장이었다. 전문가가 천천히 손잡이 안쪽에 가루로 브러쉬를 문질렀고
곧 거기에 작지만 아주 명확한 손바닥 지문이 나타났다. 하리스가 가까이 다가가 발견물을 자세히 살펴봤다. 지문 옆에는 작은 긁힌 자국과 몇 개의 미세한 나무 조각들이 보였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힘을 주어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이 지문이 있는 높이를 측정했다. 바닥에서 110cm. 의료 기록에 따르면 아바의 키는 93cm였다. 외부 도움 없이는 에이바가 옷장 손잡이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은 절대적으로 정확했고 그녀의 것이었다. 이 모순이 수사의 새로운 가설의 중심이 되었다. 수사는 아바가 어떤 받침대를 사용해서 손잡이에 혼자 닿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수사관들은 옷장 주변의 바닥과 공간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장난감들, 책들, 그리고 다른 작은 물건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 이론적으로 아바는 그것들을 서로 쌓아서 닿으려고 시도할 수 있었다. 이 가설은 그럴듯해 보였고 수사의 작업 가설이 되었다. 하지만 하리스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옷장 옆 바닥에 큰 장난감들을 조심스럽게 배치해서 안정적인 받침대와 같은 것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만들어진 구조물은 너무 부실해 보였지만 수사관은 실험을 끝까지 해야 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범죄 수사 전문가를 초대해 이 이론을 확인하거나 반박해 달라고 했다. 몇 번의 조심스러운 시도 후에 명확해졌다. 그런 물건들 위에 서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그것들은 즉시 무너졌다. 가설은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아직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동시에 새로운 가설이 떠올랐다. 아바가 숨바꼭질을 하면서 스스로 옷장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지문과 긁힌 자국을 설명할 수 있었다. 소녀가 무서워서 안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다. 첫눈에 이것은 발견된 증거들을 설명했다. 하지만 하리스는 말만 믿기에는 충분히 경험이 많은 수사관이었다. 그는 다시 옷장에 다가가서 그 문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옷장에는 자물쇠가 없었지만 문이 충분히 무겁고 몸체에 단단히 밀착되어 있었다. 안에서 문을 여는 것은 에이바에게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다시 측정을 하고 일련의 테스트를 실시해서 그녀가 스스로 문을 닫고 안에 갇힐 수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시도했다. 결과는 애매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그런 가설의 실질적인 확인은 없었다. 수사관은 범죄 수사 전문가에게 에이바가 까치발로 서서 손잡이에 닿을 수 있는 높이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측정했다. 발끝으로 서서 팔을 위로 뻗어도 그녀는 옷장 손잡이까지 최소 12cm가 부족했다. 이 발견은 즉시 아바가 스스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가설을 무효화시켰다. 수사는 인정해야 했다. 옷장 문을 닫은 것은 성인이었다. 하릿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옷장을 차분히 연구하며 상황의 모든 심각성을 이해했다. 이제 용의자의 범위가 급격히 좁혀졌다. 브랜던은 이미 오래전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아바의 할머니는 그녀의 무죄를 증명하는 설득력 있는 사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용의자에서 제외되었다. 옷장 문을 닫을 물리적 능력이 있는 유일한 인물이 남았다. 아바의 어머니 나옴 컬먼. 수사관은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서두르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점점 더 나오미에게 불리하게 쌓이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는 거의 보이지 않는 긁힌 자국으로 덮인 작은 손바닥의 지문을 다시 바라보며 에이바가 절망적으로 안에서 옷장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명확한 신호였다. 이제 수사관들은 다시 나옴에게 돌아가서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사관들이 그녀의 이야기에서 정확히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수사 넷째 날에 수사관들은 노미 콜먼의 아파트에서 압수한 노트북을 철저히 연구했다. 수사관들의 특별한 주의를 끈 것은 장치 메모리에서 발견된 줌 녹화였다. 중요한 것은 비극이 추정상 일어난 바로 그 시간 동안 화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수사관 하리스는 사무실에 앉아서 나옴의 컴퓨터에서 얻은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었다. 줌 애플리케이션 로그에 따르면 2월 3일 저녁 나오미는 원격 인터뷰에 참여했다. 만남은 22시 55분에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어떤 의혹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모든 것이 23시 2분까지 순조롭고 평온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때 나오미가 예기치 않게 마이크를 끄고 애플리케이션이 무퇴 모드 활성화를 명확히 기록했다. 23시 3분에 비디오가 수동으로 일시 정지되었다. 이런 조작들은 엘리베이터 카메라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들과 시간이 완전히 일치했다. 수사관은 이 정보를 여러 번 다시 봤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나오미 스스로 화상통화를 중단했다는 것이 명백했다. 전문가들이 확인했다. 녹화는 기술적 오류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의 직접적인 행동의 결과로 중단되었다. 하린은 이 세부 사항이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수사관은 다시 나옴을 면담에 불렀다. 여성은 피곤하고 긴장된 모습이었고 직접적인 시선을 피했다. 하리가 왜 그녀가 비디오를 수동으로 중단했는지 물었을 때 나오미는 잠시 멈춘 후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졌다고 차분히 대답했다. 이 설명은 논리적이고 간단했지만 수세에는 너무 편리했다. 하리츠는 줌 기술 지원을 통해 그녀의 말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요청이 즉시 보내졌고 몇 시간 후 답변이 왔다. 화상회의 순간의 연결 문제는 기록되지 않았다. 나오미의 인터넷 채널은 절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시스템은 어떤 오류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 정보는 용의자의 말에서 심각한 모순이 되었다. 나오미는 연결 손실로 인해 화상통화가 우연히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수사관들은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기동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지만 수사는 여전히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하리는 이것을 다친 거짓 단서로 기록하고 그녀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계속 찾았다. 동시에 수사팀은 비디오 끄기 순간의 층 복도 카메라 녹화를 확인했다. 이 카메라들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어지는 전체 복도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나옴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떤 외부인이나 움직임도 기록되지 않았다. 카메라는 나오미가 에이바와 함께 있는 것을 기록한 두 핵심 엘리베이터 장면과 그 다음 이미 의식을 잃은 에이바를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만 있는 장면 사이의 간격 동안 아무도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사건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했다. 하린은 새로운 각 사실이 나오미의 설명을 점점 덜 설득력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전에는 단순히 불쾌한 질문들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었던 거짓말이 이제는 심각한 증거로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은 큰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전체 그림을 모으고 나오미가 왜 그 순간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긴급하게 끌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같은 날 저녁 관서에서 업무 책상에 앉아서 하리스는 썸 보고서의 세부 사항들로 돌아갔다. 비디오 녹화 중단과 마이크 끄기 시간이 두 엘리베이터 카메라 녹화 사이의 간격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모든 세부 사항을 대조했다. 이전에 나옴이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다면 이제 그녀의 설명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보였다. 하리츠는 다시 복도 녹화를 돌려봤다. 장면들은 뚜렷하고 연속적이었다. 나옴 외에는 아무도 거기에 없었다. 그는 사건들의 연대기가 출력된 큰 모니터를 바라보며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더 이상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오미는 의식적으로 비디오와 음성을 꺼서 화면 밖에서 일어나는 무언가를 숨겼다. 이제 수사에 남은 것은 나오미가 줌을 끄면서 정확히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지 알아내는 것뿐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전체 사건을 해결하는 최종 열쇠가 될 수 있었다. 비극 후 5일 만에 수사의 주인은 다시 그날 밤의 세부 사항들로 향했다. 주거 단지 18층의 CCTV 녹화를 확인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이상을 발견했다. 복도의 조명이 정확히 1시간 동안 완전히 꺼져 있었다. 22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수사의 새로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수사관 하리스가 첫 번째로 신문에 불러온 것은 주거 단지의 경비원인 24세 로버트 폰이었다. 청년은 눈에 띄게 동요된 모습이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했고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하리스는 압박 없이 조심스럽게 신문을 시작해서 왜 18층의 조명이 바로 그날 저녁에 꺼졌는지 단순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버트는 천호실 거주자들의 요청을 수행했다고 차분히 대답했다. 건물 기술 서비스 일지에는 실제로 공식 기록이 있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18층 조명 차단, 1708호 거주자들의 요청으로. 요청은 미리 이루어졌고 완전히 올바르게 처리되었다. 하리는 일지 페이지를 주의 깊게 연구한 후 로버트이 왜 조명을 끄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했다. 경비원은 그런 요청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특히 주말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이해했다. 우연의 일치는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다. 다음 단계는 1708호의 모든 거주자들, 루잇 가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2층에서 이미 3년간 살고 있었고 이전에 경찰의 시야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하리스는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갔다. 루잇 부부는 아무 주저함 없이 그날 저녁 리치먼드의 친구들 집 파티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택시 영수증과 돌아오는 길에 교통경찰이 실시한 알코올 테스트로 자신들의 말을 확인했다. 증언과 문서들이 완벽하게 일치했고 루잇들의 연관성에 대한 가설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제 새로운 질문이 생겼다. 1708호 거주자들이 그날 저녁 다른 곳에 있었다면 누가 복도의 어둠을 이용할 수 있었고 왜 그랬을까? 하리는 경비원 로버트에게 돌아가서 조명이 정확히 어떻게 꺼지고 그때 CCTV가 어떻게 작동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버트는 확신을 가지고 차단이 중앙 보안 콘솔을 통해 원격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때 카메라들이 자동으로 적외선 모드로 전환되었다고 말했다. 녹화는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컬러 조명 없이 오직 흑백 버전으로만.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완전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들이 복도에서의 모든 움직임을 계속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1708호 거주자들이 그날 밤 사건과 어떻게든 연관되었다는 가설은 빠르게 닫혔다. 그들의 부재를 확인하는 증언과 문서들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더 이상 이 가설의 확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다. 하리스는 조명 차단된 전체 1시간 동안의 복도 저구에선 카메라 녹화를 주의 깊게 다시 봤다. 처음에는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문과 벽의 약한 실루엣들만이 녹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정확히 23시에 적외선 카메라가 움직임을 명확히 기록했다. 하리는 재생 속도를 늦추고 화면 밝기를 높여서 세부 사항을 구분하려고 시도했다. 곧 그는 노미 콜먼의 아파트에서 창고 쪽으로 향하는 인물을 분명히 봤다. 인물은 친숙했다. 의심 없이 나옴 자신으로 식별될 수 있었다. 그녀는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손에 분명히 부피가 큰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이미지를 철저히 연구한 후 그것이 큰 봉제 장난감, 나중에 창고에서 발견된 딱딱한 플라스틱 눈을 가진 바로 그 곰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하리스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고 움직이지도 거의 깜빡이지도 않았다.
머리에서 완전한 그림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다. 꺼진 조명, 미리 이루어진 요청, 완전한 어둠을 계산한 나오미,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장난감과 함께 복대서의 그녀의 이동.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가리켰다. 나오미 미리 생각하고 자신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준비했다는 것. 하리스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사건의 연쇄를 하나로 모았다. 퍼즐이 점차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고 거기서 우연들이 사라지고 명확하고 계산적인 계획이 나타났다. 이제 나오미 일반 거주자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이동을 위해 미리 준비된 어둠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해되었다. 그녀는 카메라들이 그녀의 행동을 충분히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지만 그것들이 적외선 모드로 전환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수사관은 단계적으로 전체 사건의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그는 나옴 콜먼이 그날 밤의 사건들이 외부인들의 눈에서 숨겨지도록 모든 가능한 것을 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 하지만 증거들은 그녀 편이 아니었고 수사관들과의 다음 만남이 결정적이 될 수 있었다. 수사 8일째의 아바 콜먼의 목에 있는 2개의 대칭적인 멍의 기원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나타났다. 이 자국들은 첫날부터 수사의 특별한 주의 대상이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그 출현에 연관되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2월 15일 아침은 법의학 전문기관 실험실에서 중요한 실험으로 시작되었다. 멸균 테이블 중앙에는 이전에 나옴 콜먼의 창고에서 발견된 바로 그 큰 봉제곰이 놓여 있었다. 법의학 전문의 사만타 윌리엄스 박사가 조심스럽게 장난감에 플라스틱 눈을 집어서 에이바의 목에 있는 멍 사진에 조심스럽게 대어봤다. 일치는 거의 완벽했다. 형태, 크기, 심지어 멍 사이의 거리까지 곰의 눈 사이 거리와 완전히 일치했다. 여기서 검사는 끝나지 않았다. 법의학 기술자들이 그날 밤 아바가 입고 있던 잠옷천을 철저히 조사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현미경 아래에서 섬유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고 곧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장난감 곰의 털과 동일한 작은 털실들. 이 섬유들은 아바의 목 근처, 잠옷 칼레에 정확히 기록되었다. 이제 장난감이 비극의 순간에 단순히 에이바 근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과 직접 접촉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 세부 사항은 사건의 전체 그림을 바꾸고 수사에 새롭고 중요한 가설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해리스와 그의 팀 앞에는 다음 논리적 질문이 생겼다. 이 곰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의 무게와 구조가 그런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했을까? 이 질문에는 오직 전문가만이 답할 수 있었다. 윌리엄스 박사는 감정 없이 해리스의 질문을 들었고 짧고 명확한 답을 했다. 예, 성인의 손이 곰에 압력을 가했다는 조건에서. 그녀는 장난감의 무게 자체로는 호흡기를 완전히 차단하기에 불충분하지만 성인 손의 적당한 압력 하에서 플라스틱 눈이 쉽게 에이바의 목에서 발견된 바로 그런 흔적들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리는 전문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이 말들의 모든 중요성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사건에서 비극적 결과로 이어진 행동들을 확인하는 확고한 의학적 근거가 나타났다. 설득력 있는 전문가 결론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변호 측은 발견된 증거들을 우연한 장난감 낙하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변호사는 에이바가 우연히 무거운 곰을 자신에게 떨어뜨릴 수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목에 특징적인 멍을 만들었다는 추정을 제기했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한 법의학 재구성이 조직되었다. 수사는 변호 측 가설의 고전적인 실험적 검증을 실시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다른 높이에서 곰이 떨어지는 여러 변형을 재현했다. 각 실험에서 충격의 힘이 철저히 측정되었고 결과들이 문서화되었다. 1년의 시험 후 윌리엄스 박사가 해리스와 수사관팀 앞에서 실험 결과를 요약했다. 얻어진 데이터에 따르면
아바의 키 높이에서 고미수직으로 떨어질 때의 충격력은 그렇게 깊고 뚜렷한 멍을 만들 수 있는 힘보다 약 2배 적었다. 전문가들은 단호히 결론지었다. 변호 측의 가설은 어떤 비판도 견딜 수 없고 물리적 측정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리는 다시 멍 사진들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일어난 일의 우연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순간까지 수사가 보조적 증거로 고려했던 장난감이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용한 메커니즘의 중심 부분이 되었다. 수사는 최종적으로 봉제곰이 압박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든 억압하는 일종의 소음기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나옴이 이 장난감을 그런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성인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 수사관 해리스 앞에는 이제 나옴 콜먼을 그녀의 아파트에서 일어난 비극과 반박할 수 없이 연결시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놓여 있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명백한 것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수사관들은 수사의 최종 단계가 가장 어렵고 책임감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사 11일째가 되었다. 이제 수사는 필요한 모든 사실들과 증거들을 손에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사건 순간에 나옴 콜먼의 정신 상태와 그녀의 의도. 2월 18일 에드먼턴 경찰서에서 수사관 해리스와 수석 법정 신의학의 앤드류 제닝스 박사의 만남이 있었다. 하리스 앞 테이블에는 장기간의 인터뷰와 검사 결과로 준비된 나오미 콜만의 상태에 대한 공식 정신의학 결론이 놓여 있었다. 결론은 명확하고 간결했지만 그 표현들은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젠킨스 박사는 나오미가 오랫동안 만성 스트레스에 영향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급격한 정동적 폭발의 경향이 있었고 그 순간들에는 감정적 통제를 잃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런 증상들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완전한 책임 능력과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는 능력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상태는 그날 저녁 그녀가 한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었다. 같은 날, 나옴의 또 다른 신문이 있었다. 방은 조용했고 하리스는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들었다. 질문은 간단하고 직접적이었다. 왜 그녀가 장난감을 사용해서 물리적 압력을 가했는가? 나옴은 차분하고 평평하게 대답했고 직접적인 시선을 피했다. 나에게는 정적이 필요했습니다. 단지 10분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동요가 없었다. 오직 피로와 짜증만. 가능한 결과들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오미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단지 장난감으로 눌러서 에이바가 조용히 앉아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답변은 변호 측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즉시 피고인의 진술을 이용해서 수사의 나오미의 행동이 오직 공황과 감정적 충동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오미 자신이 가하는 압력의 힘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설명은 설득력 있게 들렸고 수사는 그것을 가장 철저하게 확인해야 했다. 하리스는 다시 전문가들에게 의뢰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감정적 폭발과 공황이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옴의 경우 그녀의 심리적 프로필을 고려할 때 그녀는 압력을 가하는 힘을 충분히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농어는 정신과 의사의 결론에 따르면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호 측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설명을 고집했고 나오미가 예측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있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과 수사의 이 설명은 사건 직후 나오미의 행동을 기록한 비디오 자료들이 연구된 특별 청문회를 열 만큼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였다.
법정 청문회에서 모든 시선이 엘리베이터 카메라 녹화가 방송되는 화면에 집중되었다. 타이밍은 특별한 정확성으로 설정되었다. 녹화는 나오미가 아파트에서 나와서 의식을 잃은 에이바를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정확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비디오에서 나옴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화면에서 그녀는 긴장해 보였지만 절대적으로 차분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공황이나 통제할 수 없는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언급했다. 녹화로 나오미에게 공황의 첫 징후가 줌이 꺼진 후 8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나오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 행동은 갑작스러운 공황에 대한 변호 측의 설명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았다. 법정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이제 검찰 측은 나옴의 행동이 인식되고 통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하고 반박할 수 없는 농어를 가지게 되었다. 수사관 하리스는 조용히 자신의 수첩에 메모를 했다. 공황에 대한 변호 측의 설명이 급속히 신빙성을 잃고 있었고 수사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단계에 접근했다. 이제 수사는 나옴 콜먼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2025년 1월 27일 비극적 사건들로부터 거의 1년 후 에드먼턴 법원에서 이 시끄럽고 공명한 사건의 모든 참가자들이 모였다. 나옴 콜먼은 판결을 움직이지 않고 들었다. 판사는 차분하고 평평하게 최종 결정을 읽었고 그녀를 캐나다 형법의 두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했다. 제236조 고의가 아닌 살인과 제218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음. 수사의 모든 세부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완전하고 완벽한 그림을 형성했다. 법정 심리는 몇 달간 지속되었다. 각 청문회마다 별개의 에피소드들과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했다. 과정의 핵심 순간 중 하나는 법원의 그날 밤의 상세한 연대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옴이 우연이라고 주장한 주음에서의 화상통화 차단은 법원에 의해 아바의 소음을 숨기려는 시도로 인정되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가 의식적으로 수동으로 꺼졌고 어떤 네트워크 오류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범죄 수사관들이 제시한 사건 재구성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아바의 키 93cm가 그녀가 혼자서 옷장 손잡이 110cm에 닿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아바가 스스로 갇힐 수 있었다는 나오미의 설명은 그런 행동의 불가능성에 대한 명확하고 건조한 시연 과정에서 분쇄되었다. 에이바의 목에 있는 멍의 형태와 크기가 장난감곰의 플라스틱 눈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법의학 전문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나오미가 장난감을 사용해서 아바가 낼 수 있는 소리들을 억압했다고 인정했다. 잠옷에서 발견된 장난감의 섬유 흔적들이 증거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마지막 세부사항이 되었다. 브랜던 앤 구엔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확인되었고 그의 메시지는 나오미 측의 감정적 압박 시도일 뿐으로 인정되었다. 수사는 그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제하고 이 수사 방향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마지막 법정 심리에서 나오미는 여전히 사고 설명을 고집하려고 했다. 변호사들은 공황과 감정적 불안정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엘리베이터 카메라 녹화와 줌이 꺼진 후 몇 분 동안 나오미가 아파트와 복도에서 완전히 차분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복도 저구에선 카메라의 비디오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법원은 그녀의 공황이 훨씬 나중에 시작되었고 명백히 첫 번째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농어는 법의학 전문가들의 사건 물리적 재구성이었다. 그들은 장난감의 우연한 낙하가 아바의 목에 기록된 그런 압력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재구성은 변호 측의 남은 모든 농어들을 완전히 파괴했다.
모든 상황들과 증거들의 완전한 검토 후 판사는 최종 평결을 발표했다. 나움 콜먼은 정신과 의사의 의무적 후속 관찰과 함께 17년 자유박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어떤 감정적 논평도 없이 평평하고 건조하게 발표되었다. 평결의 명확성과 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일부 순간들은 닫힌 문 뒤에 남아 있었다. 이전에 폭력 에피소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대중에게 답변되지 않은 채로 남았고 제한된 접근 등급 해에 사건 자료에 포함되었다. 같은 등급 해에 아바의 몸에 있는 초기 멍들의 출현 이야기가 종료되었다. 이 정보들은 법정에서 발표되지 않았고 수사의 내부 정보로 남아 있었다. 평범한 저녁에 시작되어 비극으로 끝난 에이바 콜먼의 이야기는 오직 공식 문서에서만 완전히 밝혀졌다. 많은 세부 사항들은 결코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와 법원은 사건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 수사관 마이클 해리스에게 이 사건은 종료되었다. 이제 그것은 법정부서 보관소의 많은 다른 폴더들 사이에 놓여 있고 오직 무언의 보관만을 기다리고 있다.